네.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원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닭이 돌봄이라는 글을 쓰면서도 스스로 이제 느끼는 게 요즘에 제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무호흡증이라고, 이렇게 긴장하면은 호흡을 멈춰버려요, 어느 순간. 그 다음에 뭐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할 때.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의 굉장히 큰 문제라고들 하는데, 거기서부터 사실 자기 돌봄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의 무호흡증을 인식하고, 아, 내가 왜 호흡을 어느 순간 멈추고 있었지? 라고 이제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기 돌봄이라고 요즘 많이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저 벽에 이게 초충독 같은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퇴계 선생님한테 제일 좋아했던 점은 이렇게 병풍으로 둘러놨거든요. 자기를 항상 경계할 수 있고 자기를 다잡을 수 있게 하는, 내가 뭐 만약 호흡을 멈추고 있다면 왜 그런지, 이렇게 정말 그런지 자기를 거울처럼 비추게 하는 이런 명, 잠 이런 것들이 동양 전통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병풍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것을 자기 주변에 이렇게 항상 사물이나 주변에 새겨놓음으로써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수양학적 측면이 상당히 매력적이어서 제가 퇴계에 빠져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장정의 마지막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그냥 평소에 워낙 자기 돌봄의 가능성, 자기 돌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워낙 실천적인 고민들이 많았어요. 저 스스로가 성장 과정에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제 스스로 내면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양 철학에서는 저는 플라톤에게서 굉장히 매료됐었고, 그 다음에 동양 철학에서는 지금 퇴계에 매료돼 있는데, 그 둘의 자기 돌봄의 수양학이 결코 다른 틀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한번 그런 가정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서양에서는 사기 기술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서양학자는 지난번에도 한번 허경 선생님께서 푸코를 다루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푸코에 넘어서 푸코와 피에르 아도라는 동시대 같은 프랑스에서 강의하셨던 그 철학자 두 분의 소개를 같이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둘이 자기 인식과 자기 돌봄의 차이를 어떻게 논하면서 자기 돌봄이라는 테마를 다시 복구해내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런 서양의 자기 기술과 동양에서 말하는 그 공자로부터 내려오는 위기지학의 전통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둘 다 자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거는 몸과 영혼의 이중적 측면이라고 할 텐데요. 몸과 영혼에 걸쳐서 나타나는 고통을 어떻게 내가 대처해 나갈 것이냐, 삶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가 자기 돌봄의 핵심인데, 그 기술을 둘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검토해보고, 마지막에는 그 고통을 통한 상승의 욕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좀 읽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윤리학 전공 교수가 부동산 투자로 부를 쌓고 학생을 희롱한다고 해도 눈살을 찌푸릴 뿐 큰 문제는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얘기라기보다는요, 서양의 예일대에 지금 현재 교수로 있으신 분이 학생, 특히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한 300명 가까이의 연서, 투서를 받고, 그거 일종의 미투 운동이죠. 우리나라 요즘에 일어났었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윤리적 제재를 받지 않고, 아무가 없던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 한 거의 20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관대한 기준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이 이제 정의학, 그 다음에 윤리학 교수신데,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서양에서는 이제 전공과 삶이 꼭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드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철학은 소수만 이해하는 난해한 이론이고, 철학자는 특정한 삶의 방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론을 독창적으로 전개하고 사조에 박식한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이 곧 삶의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이 미셸 푸코와 피에르 아도가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그 자기인식, 아주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과학적 자기인식에 대응해서 자기 돌봄이라는 테마를 다시 복구해내는 그 시도를 합니다. 서양 철학사에서요. 미셸 푸코와 피에르 아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같은 동시대에 프랑스에서 특히 콜레주 드 프랑스라고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국립기관이고 이렇게 석학들만 초빙을 해서 무료로 시민 강좌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특히 1982년에 같이 강의를 했었던 두 학자고요. 그 다음에 푸코가 아도를 그 교수직에 추천을 해서 아도가 그 이후에 계속 강의를 하게 됩니다. 푸코는 58세에 죽었지만 피에르 아도는 88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후 거의 30년 가까이를 더 이 자기 돌봄의 테마를 발전시킵니다. 푸코에 따르면 다시 돌아가서요. 푸코에 따르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자기 인식은 오히려 자기 배려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인식은 근대 사회에 이르러서야 가장 중요한 원리가 돼버린 거죠. 특히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 후 5세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0년 동안 다시 말해 철학의 탄생 시기, 그 플라톤 이래로 철학의 탄생 시기부터 기독교 금욕주의에 이르기 시기까지는 자기 돌봄이 가장 활성화됐던 때입니다. 이거를 푸코는 자기의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고요. 피에르 아도는 생활 방식으로서의 철학, philosophy as a way of life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영혼의 훈련, spiritual exercise, 그 다음에 자기 전화, 자기로의 전이라는 표현을 등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코와 아도가 말하는 자기 돌봄의 주체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분석하면서 또 수련하면서 연마하면서 정립해 나가는 굉장히 건축적인 주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강한 수양적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피에르 아도의 책이 번역됐다가 절판됐었는데 그 옛날에 절판된 책에서 이거를 영혼훈련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거가 굉장히 과도하다. 영혼까지 가지 말고 정신수련 정도로 부르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필자는 저는 이제 영혼의 훈련, 저 자세히 말해서는 영혼 돌봄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지를 종합해 보면 서구 철학에서 수양론이 배제됐던 게 아니라 그동안 잊혀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2페이지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이렇게 푸코와 아도가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연마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하는 철학자는 역시 소크라테스입니다. 푸코는 자기 돌봄의 제1원리를 삼는 플라톤의 알키비아데스를 가장 주목하고요. 아까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이후에 여러 가지 내는 저작들, 성의 역사 2, 3권, 그 다음에 담론과 진실, 그 다음에 자기 통치와 타자 통치 등등에서 자기 돌봄의 원리를 계속 발전시키다가 결국 주체의 해석학이라는 책에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또 피에르 아도는 1995년에 발간한 고대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향연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의연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분석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바로 삶의 방식으로서의 철학을 대변한 산 증인이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네. 아도가 보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장 전에 둘째에서 데카르트 이후에 그 밑에서 다섯째 줄이요.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 철학이 자기 인식을 강조하면서 자기 배려를 서구 도덕의 전면에서 사라지게 했다면 아도가 보기에 그 소크라테스가 보여줬던 대화의 형태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성찰과 명상, 이론적 관조 등은 다시 복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철학은 우주 안에서 인간 본성을 이해한 후에 자기 실존을 향해 끊임없이 특별한 태도를 수양하는 것인데 이런 자기 변형의 과정 없이 이론적인 담론만을 고양시키는 것은 소피스트술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럼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서양의 지금 푸코와 아도가 말했던 테크놀로지 드스와 그 자기 기술이라는 것과 동양의 위기지학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가장 그 철학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던 것은 바로 영혼의 좋은 상태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육아에서는 저는 이제 대학에서 추구한 지극히 좋은 곳에 머물다, 제지어지선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상대방의 영혼이 좋은 상태에 머물도록 계속해서 소크라테스는 삼파술적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수신, 재가, 시국, 평천화의 단계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아주 공적인 질문이죠.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그 동양에서 내면을 닦는 위기지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적은 언제였을까? 이걸 문헌적으로 검토해 보면 위기지학이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한대의 양자법원인데 그 이전까지는 위기라는 말은 했지만 뭐 논어에도 역시 그렇고요. 위기라는 말은 했지만 위기지학이라는 명칭을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위기에 덧붙여서 그것을 학문으로 수립한 위기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실은 의미가 큽니다. 이 용어는 특히 내면을 중시하는 공부, 즉 구체적인 수양론을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장제는 마치 이제 소크라테스를 어떤 인물을 모델로 푸코와 아도가 어떤 수양의 모델을 제시했듯이 장제는 안회라는 인물을 모델로 수양의 과정을 제시합니다. 맹자가 잘 아시다시피 기름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잘하지 않음이 없고 기름을 잘못하면 사람 쓰지 않음이 없다거나 공자가 잡으면 얻고 놓으면 잃다 이러는 이제 육아의 공부법이 자체가 어떤 축척이나 기름을 굉장히 중시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수양의 과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재밌는데요. 주위의 스승인 이통은 기갈 들린 사람이 물과 음식을 찾는 듯이 표현을 했고 정의는 이를 진지라고 표현했고 주자는 여기서 더해서 절기, 아주 절절한 자기, 절실한 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학습 또는 실천의 반복에서 비롯되는 경험이 심신에 축적되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위기지학의 진전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려움을 남이 알 수 없듯이 내 내면의 그 나를 완성을 향한 갈증은 남이 알 수 없는 내면의 가려움이고 그것이 긁어졌을 때의 즐거움도 내면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주자는 명백하게 알기 쉽고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를 닦는 절실한 곳을 반복해서 탐구하고 깊이 성찰하여 합치되지 않는 곳이 있으면 통렬히 병폐를 고쳐 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위기지학이 되니 문자와 언어의 측면에만 힘을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문자와 언어의 측면에만 힘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까 그 소크라테스가 대표하는 피에르 아도나 푸코가 얘기하는 소피스트 술의 철적 철학을 비판하는 측면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뒤에 또 자기를 위한 위기지학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위인지학은 그 첫 단서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아주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결국엔 그 간격이 천양지차로 버려지고 만다라면서 위기지학의 공부가 얼마나 아주 한 끗 차이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세밀한 공부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위기지학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힘써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주자는 용력지구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계속해서 힘을 쓰는데 그것을 아주 오래 한다는 말이죠. 아도가 말한 영혼 돌봄의 훈련, 그러니까 exercise, exercice라 그러는데 exercice spiritual은 바로 그 주자에게 용력지구라는 표현하고 정확히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근데 둘 다 자기의 테크놀로지, 즉 기술이라는 표현을 썼고 위기지학에서 학문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이 두 가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테크네라는 것은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 참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구현해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장인이고 기술자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가죽장인은 실제로 지갑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 테크네와 에피스테메, 알은 원래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것, 자기의 영혼의 좋은 상태를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알의 기술은 몸과 영혼을 다루는데 둘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럼 3장으로 넘어가서 표가 하나 있는데요. 그 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고르기아스에서 나오는 표인데요. 표가 있지는 않고요. 그냥 말로 기술한 건데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표로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X축은 몸과 영혼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신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은 고통을 겪기 전과 고통을 겪은 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결국 몸과 영혼은 둘 다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그런데 그 고통을 겪어내는 기술, 아까 말했던 기술과 알의 측면에서 진짜 기술이 있고 가짜 기술이 있습니다. 진짜 기술은
그냥 기술이라고 표현했고요. 가짜 기술은 아첨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몸을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는 체육술, 고통이 일어나기 전에, 즉 고통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비하는 것으로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짐내스틱, 짐나지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평소에 몸을 훈련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두면 병이 날 일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근데 만약 고통이 일어난다면 어쩔 수 없이 의술이라는 기술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짜 기술을 제치고 아첨술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진짜 몸에 대한 아첨술은 시장술입니다. 뚱뚱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일단 몸을 최대한 보정시키는 속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가장 날씬하게 보이는 옷을 화려하게 바꾼다든지 하는 이제 치장술이 바로 진짜 몸을 건강하게 하지는 않으면서 건강한 척 보이게 하는 기술이고요. 만약 진짜 몸이 곧 병이 일어났을 때 그 병을 다스리는 기술이 요즘에 소위 대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약품들, 아니면 요리술 등등이 진짜 몸의 병을 고쳐주지는 않으면서 고쳐주는 척하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혼의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영혼에서는 고통이 일어나기 전에, 즉 영혼이 타락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러니까 자기를 단련시키는 방법은 바로 입법술, 즉 변증술이라고 부르고, 정확하게는 이것을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필로소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근데 진짜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지 않으면서 마치 건강하게 해주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소피스트술이라고 부르죠. 근데 만약 영혼이 정말 타락했습니다. 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영혼을 평소에 단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범하고 말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떳떳하게 재판을 받아서 자기의 영혼의 타락을 구원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다시 복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굉장히 강한 용기가 필요하죠, 여기는. 그럼으로써 다시 영혼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첨술은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특히 이제 소송을 말하죠. 소송하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기의 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죄를 어떻게든지 법망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하는 연설술은 바로 영혼의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없게 만드는 가짜 기술입니다. 이것을 바로 고르기아스에서 말한 총 8가지의 기술과 기술 아닌 것에 대한 논의의 도식화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은 굵은 글씨로 수양학에서 고통이 가지는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이 작년에 굉장히 히트를 치고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됐는데요. 실제로 아픔을 길로 만드는 그 방법을 이제 수양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고통, 특히 이제 신병 또는 이제 요즘 말로는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그 병을 논의한 대표적인 철학자는 역시 서양사에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키에르케고어가 중요한 점은 서양에서 신병에 대한 인식의 선구자인 이 플라톤이 서술한 아픔, 고통의 전통을 그 이후에 다 무마시켜 버립니다. 고통은 굉장히 나쁜 것으로, 고통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다가 다시 키에르케고르에 이르러서야 자기 도피 또는 자기 고통,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철학을 이끄는 행위로 다시 비로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도피 이후에 키에르케고르가 제일 중요한 책은 역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일 텐데요. 거기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사실상 절망을 말합니다. 절망. 그 다음에 불안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키에르케고르는 권태, 우울 이런 등 인간이 통상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려는 마음의 상태를 정면 직시한 후에 이 감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홍준기 박사님은 키에르케고어가 현대 정신분석학의 문제의식을 상당 부분 선취했을 뿐 아니라 실존 철학을 필두로 한 20세기 이론학의 이론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학에서도 이 고통을 어떻게 다뤘는가? 일찍이 이제 서경에서 명현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어지럽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고통을 직시해야지만 그 병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 병을 직시해야지만 그 병이 낫는다라는 말이죠. 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또 이제 네 번째 줄에 역경 그 무망장애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무망의 질병이 있으니 약을 쓰지 않아야 기쁨이 있다. 무망의 약은 시험할 수 없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경거망동하는 사태를 맞아서 몸이 굉장히 이제 고통의 상태를 맞아서 그걸 빨리 치료하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조급증이 생기지만 스스로 치유되어 가는 징조이니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루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문제의식에서 퇴계는 여러 제자들과의 문답을 통해서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신고 정루의 공부. 그러니까 신고는 매울 신자죠. 매웁고 고통스러운 공부가 그것이 계속 쌓여야 그것이 공부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신고 공부 또는 정루 공부, 그 다음에 각고 공부,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공부라는 용어를 돌려 써가면서 강조합니다. 즉 이런 마음의 병이 생겨날 때 굉장히 괴롭지만 절대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서 좋은 징조이니 공부를 계속해 나가기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병통이 있지만 그 병통 덕분에 도약할 수 있음을 퇴계를 타이르는 와중에 퇴계는 여러 설득 수단을 쓰는데요. 제자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설득 수단은 이거입니다. 나 역시 이런 병통으로 가장 고통을 겪어봤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심기의 병은 내가 먼저 겪어봐서 정말 잘 아는데 여기 그 인용문에 보시면 세 번째 줄의 마지막에 같은 병을 걸린 사람끼리 서로 아껴주고 같은 근심을 가진 사람끼리 구해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부득이합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본다는 위기지약은 남보기의 그럴듯한 일 때문에 우리가 종종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정력을 극도로 소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영광과 굴욕, 이와 해 등의 어떤 외부적 인정에 연연하지 말고 인정투쟁에 연연하지 말고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그럼 이런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냐. 저는 이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간자로서의 나를 인식하는 건데요. 이 중간자라는 용어는 플라톤의 향연에 나옵니다. 플라톤은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만 표가 있는데 6페이지예요. 6페이지 보면은 향연에서 디오티마가 소크라테스에게 말을 하면서 철학자라는 것은 신과 무지자의 중간자, 신도 아니고 무지자도 아닌 중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다 알기 때문에 이미 지혜를 완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철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지자는 철학을 자기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크라테스로 대표되는 이 철학자는 신도 아니고 무지자처럼 자기의 무지를 무지에 무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의 무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신을 향한 등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다시 그 6페이지 표에서 계속 보시면 저는 이게 바로 그 성학, 그 퇴계가 말하는 성학에서 성인과 소인, 그러니까 성인에 이르는 과정, 성학이라는 것은 성인에 이르는 학문인데요.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을 왜 하느냐, 왜 굳이 우리는 배워야 하는가, 왜 성인이 되고자 해야 되는가. 거기서 이제 마치 이제 소크라테스가 향연에서 얘기한 이 중간자의 입장과 같은 위치에 위치짓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인은 맹자에서 말하듯이 자포자기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기가 성인이 될 수 있을, 자기가 내가 순이고 순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사람을 소인이라면 그 무지를에서 넘어서서 자기의 무지와 자기의 자기를 반성하면서 끊임없이 성인을 향한 중간자적 위치를 확고하게 잡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저는 이 중간자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연이라는 거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일반 대학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되는 책이 자기 개발서도 아니고
바로 플라톤의 향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뭐 논어가 많이 대출되듯이 도서관, 일반 도서관에서 네, 향연은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고요. 물론 뭐 좀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문학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플라톤의 책과 달리. 그 이유가 뭐냐면 아도가 말하기로는 이 플라톤의 향연은 마치 소크라테스 삶의 방식으로서의 철학을 추구했던 소크라테스가 사는 방법 그 자체를 향연이라는 텍스트의 구조가 닮아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향연은 굉장히 약간 좀 신비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플라톤을 거기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어떤 실라노스라는 형상에 비유하는데요. 실라노스라는 형상은 보시면은 그 누구죠? 미술사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비너스 상을 해놓고서는 가슴에 이 서랍을 설치해 놓은 그 전위 예술가가 있는데 그 프로이드의 이론을 받아서 비너스 상에다가 밀레의 비너스가 아니 비너스 상에다가 가슴에 서랍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서랍을 열어보면은 우수한 재밌고 진귀한 여러 가지 보물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향연에서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마치 실라노스 상과 같다. 실라노스는 이제 굉장히 흉측하게 생긴 아주 못생긴 그런 반인반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실라노스의 그 안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굉장히 아주 진귀한 보물이 들어있는데 그 보물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의 어떤 마치 화수분처럼 계속해서 끊임없는 자기 자신의 그 역량을 샘솟듯이 표현해내는 그 형상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향연을 굉장히 재밌게 만들고 있는데 플라톤이요. 이런 얘기들에서 이제 중간자라는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보면은요, 6페이지 아까 그 표 같은 거 밑에서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자와 공자가 말했듯 허령지각하고 출입무시하다. 그래서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건 심은 허령지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심은 결국 그 신적이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그 두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허령지각한 심을 움직이는 다이달로스의 조각상에 비유합니다. 이거는 메논이라는 책에서 그런데요. 다이달로스는 만들지 못하는 게 없는 아테네 최고의 장인이었습니다. 다이달로스의 아들이 이카루스입니다. 이카루스는 태양을 향해서 밀랍 인형을 아들한테 만들어주는데 밀랍 날개를 그런데 그거를 이제 태양 가까이 올라가서 다 녹아 없어지죠. 다이달로스도 역시 그다음에 또 미궁을 만든 그 제작자이기도 하고요. 아테네 최고의 장인이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그렇게 최고의 장인이 만든 작품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조각상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어두지 않으면 곧장 달아나 버려요. 그래서 곁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공자가 말한 허령하고 들락날락 출입무시하는 이런 마음을 생각을 통해서 사를 통해서 붙들어매는 구방심에 대해서 거론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이 다이달로스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이 영혼을 어떻게 붙들어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로 밑에 인용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판단은 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훌륭한 것이며 온갖 좋은 일을 해내네. 하지만 이것은 좀처럼 오래 머무는 법이 없고 사람의 혼에서 달아나 버리지. 누군가가 원인의 규명에 의해서 내어두기 전까지는 그다지 많은 가치가 없으. 이게 바로 상기일세. 그러나 이것이 일단 매이게 되면 이것은 암들이 되고 지속적인 것이 되고 값진 것들이 된다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이달로스를 붙들어매는 다이달로스처럼 도망가는 영혼을 붙들어매는 것은 알인데 원인을 규명하는 건데 그 원인의 규명은 소크라테스가 향연에서 보여줬던 또는 다른 대화에서 보여줬던 공동탐구의 과정, 대화를 통한 공동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알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읽어보면 자기 돌봄은 배움이고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배움이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혼이 놓여있는 상황이 매 순간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알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놓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늘 변하는 것을 배우려는 자세에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 붙들어 맬 수 있습니다. 저는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하고픈 말은 우리가 생이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학이지지, 배울 수 있다는 것이고 배워서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학이지지, 배워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알고 있는 생이지지가 빛난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영혼은 불멸이고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라케스라는 작품에서는 그러니까 훌륭한 사냥꾼은 계속 추적을 하셔야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가에서는 모든 배움을 선뜻 맛보려 하는 자는 반기고 접근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라고 말하고요. 저는 이것을 공자가 말하는 호학, 즉 다시 말하면 묵묵히 진리를 탐구하고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학이불염 회의불건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인식이라는 거는 그 그노티 세아우톤이라고 그 델피 신전에 가면은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원래 자기 신탁을 받아서 가장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다라는 이제 신탁을 받았다고 해서 델피 신전에 갔죠. 그래서 델피 신전에 갔는데 처음에 써져 있는 문패가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라서 이거 내가 신탁을 받으러 갈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등을 돌려서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기서 이제 비롯되는 신화인데요. 그 자기인식이라는 거는 결국 아까 말하는 지금의 철학 전통, 그러니까 서구 철학과 강단 철학의 전통. 그래서 자기가 이론적으로 굉장히 사조에 박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담론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자기인식이라고 말하고, 정확하게는 푸코는 데카르트적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데카르트 이후에, 근대 철학 이후에 그 철학은 완전히 자기인식적 전통으로 고착되게 됐다. 그래서 자기 돌봄의 전통은 그 이후 굉장히 희미해져 버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 설명 들으면은 네. 이제 그 문제 의식을 갖고 자기 인식을 이제 조금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데카르트적으로 본다면 그 완전히 하나의 정립된 인간으로서 인식을 했다면 지금 이제 자기 돌봄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형성되고 성장하는 뭐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굉장히 고정적인 주체인 거고, 이제 푸코가 말하는 주체는 계속해서 주체의 변형이 일어나고 주체가 형성되는 그런 주체이고, 사실은 그런 주체는 자기 돌봄의 주체였다는 거죠. 원래 그게 푸코가 설정한 주체가 아니라 푸코 이후에 이제 주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된 프랑스 철학에서, 그런데 사실 그 주체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런 주체, 그런 형성적 주체는 그리스, 로마, 특히 소크라테스의 전통 이후에서 네. 그 생이지와 학이지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네네. 제 느낌에는 이 생이지와 학이지가 이게 논어의 본연의 문장하고 약간 다른 의미를 쓰신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나는 생이지자가 아니고 학이지자다 뭐 이런 그 선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생이지지가 오히려 타고 나면서 모든 걸 아는 사람이었고, 이제 학이지지는 그렇지 못해갖고 나중에 후천적으로 배워서 아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의 느낌은 생이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뭐 학이지지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전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그 오리지널하고 좀 다른 어떤 이 느낌으로 쓰신 거 아닌가 좀.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제가 그 의도하고자 했던 바가 그렇습니다. 생이지지하고 학이지지하고 고니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실천에 있어서도 그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저는 그 세 가지 단계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이런 도식 그 중간자로서의 얘기를 쓴 건데요. 우리는 끊임없는 그 이동성의 과정, 그래서 자기 변형과 자기 형성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주체는 끊임없이 이동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동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상승, 그 신과 알을 향한
그 생이지지를 향한 계속해서 상승 욕구를 통해서 이제 주체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이지지가에 대해서 이제 의도한 거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상기설인데요. 상기설이 이게 아멤네시스라고 그 미리 우리는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에게는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사실 다 알고 태어납니다. 상기. 근데 다만 상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에르라는 그 레테의 강물을 먹어서 에르 신화에서 나오듯이 레테의 강물을 먹어서 그 알을 잊어버렸을 뿐인데 근데 그것을 다시 상기하면 우리는 원래 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입장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공자가 말한 생이지지도 우리도 원래 타고나기를 그 명덕으로 태어났는데 네 명덕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그 수양 학이지지하지 않아서 그것을 밝히지 못할 뿐이라 네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단순한 지식의 측면에서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 소크라테스와 공자의 생이지지 학이지지를 약간 좀 같이 묻어서 가기는 약간 거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구별을 시키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뭐 주자로 하시면 되죠. 명덕함. 명덕으로요. 네. 네, 제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수양학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서양 철학을 다시 본다고 할 때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신 푸코하고 특히 아도 이 두 사람이 중요한 하나의 뭐랄까 시사를 많이 이분들이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로서는 자기 돌봄에서 근대에 이르러서 자기 인식으로 중점 이동했다. 데카르트를 기점으로. 그래서 플라톤도 어떻게 보면 자기 돌봄의 측면이 강했는데 그걸 자기 인식으로 읽은 역사가 근대 철학사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작업과는 별도로 이 푸코하고 아도를 축으로 해서 선생님이 수양학이라는 그 틀로 서양 철학을 다시 한번 뭐랄까 해석을 한다고 할까. 동양의 수양학이라는 틀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한 자기 돌봄의 틀로 서양 철학을 한번 다시 이분들이 일종의 제가 볼 때는 그 문제 제기를 한 거고 틀을 잡아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최소한 이분들의 논의를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서론에서 짧게만 언급하셨는데 대표님도 질문하셨듯이 이걸 하나의 논문 이상의 지금 논의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거를 지난번에 하신 걸로 생각을 해서 박경 선생님께서 근데 아도는 일단 언급을 안 하셨고 그래서 꼭 이 작업과 별도로 나중에 후속 작업으로 해주시면 저희 뭐 푸코나 아도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걸 발판으로 정말 수양학이란 사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서양 철학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동양의 수양학이라는 틀로 서양 철학을 재해석해 보면 어떨까. 근데 푸코나 아도가 이미 자기 돌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걸 이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비슷하게 그러면 아까 그 성리학을 설명하셨을 때 제가 받은 힌트는 뭐냐면은 거꾸로 그러니까 서양 철학과는 반대로 서양 철학은 수양에서 인식으로 넘어갔다면 지금 주자학자들이 도학자들이 하고 싶었던 작업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수양학 전통을 잃어버렸는지 약했는지 사실 저는 약했다고 생각하는데 회복하자는 게 도학 운동이 아니었을까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건 거꾸로죠. 그러니까 특히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보니까 이 마음에 대한 논의가 유학에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맹자 같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수양학을 재발견하자. 그걸 도학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그렇게 보면은 이 중국 철학사도 그 틀로 보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저는 사실 좀 재밌는 최근에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성학의 역사를 보니까 성학이라는 용어가 언제서부터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우리 중국에서는 그 당시에 제왕학 또는 이제 제학 황제학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주로 썼거든요. 군주의 학문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는 말씀하셨듯이 그런 도학적 전통으로 조선 특히 이제 명종 선조 그 시기에 성학이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게 이제 결국 군주의 수양학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 황제 집권적
중앙 집권적인 그 어떤 제왕 중심의 통치 체제가 굉장히 강화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서는 그 왕의 수양적 전통이 굉장히 강화되는 측면으로 발달을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제왕학이 아니라 성학이라는 이름이 이제 완전히 뿌리가 내리게 된 게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찬가지로 이제 도학자들이 이제 조광조를 비롯해서 이제 도학자들이 이제 소학을 중시하는 전통 등등의 이제 사림의 전통들이 뭐 대학과 중용과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제 드디어 성학이라는 수양학을 완성시키는. 그러니까 도학이라는 말로서 자기들의 학파를 규정한 게 아까 소개해주신 이정이나 이런 북송 유학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학이라는 말이 함축된 게 결국 수양학이고. 그게 일종의 터닝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이정이나 뭐 1000년 동안 끊겨졌던 우리가 도학의 전통을 이었다고 할 때 그 1000년 끊겨졌던 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기 돌봄과 자기 인식 틀로 보면은 아 진짜 수양학이 안 되고 있었다 그런 게 거꾸로 가는 거죠 소양 철학과 그런 힌트도 하나 얻었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키에르케고르 얘기를 하셨는데. 키에르케고르에 있어서 수양학 같은 게 있을까? 그러니까 진단을 한 거잖아요. 지금 불안 뭐 이런 거. 그럼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도 혹시 그러니까 그런 틀로 볼 수 있을까? 예, 키에르케고르는 그거 제가 옛날에 어떤 한 논문에서 썼었는데요. 키에르케고르는 그거를 순간 그 단독자 앞에 선 영원자로서의 자신을 직시하는 것을 바로 순간의 철학이라고 하고요. 웨블리트. 예, 그게 방법이었는데 저는 그 신과의 단독자 속에서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그 순간이라는 용어가 되게 경이라는 또는 그 동양 철학에서 경이라는 방법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게 이제 영원자와 뭐 중간자의 종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되게 키에르케고르에게서 분명한 해결책이 있어요. 불안이야 이런 것. 예. 그럼 키에르케고르의 수양학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키에르케고르는 충분히 수양학. 제가 요구하는 그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정신분석학이 사실은 키에르케고르부터 출발을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신병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거니까 키에르케고르부터. 근데 저는 사실 정신분석학보다는 수양학적 전통이 키에르케고르에게 더 강하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서양 철학을 수양학의 틀로 다시 보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제가 해보면 좋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 도식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데 이제 신과 철학자와 무지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소크라테스를 설명하면서 그런 그 영혼의 훈련 이런 걸 해서 우리 현대인의 감각으로서는 무지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너무 이게 이성적인 거라서 그런 측면이 빠지고 예를 들어서 중간자가 샤먼 같은 것도 중간자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동아시아 전통에는. 물론 이제 공자는 그런 부분을 많이 희석시켰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다 있어야 좀 영혼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꼭 신을 너무 지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서양 근대 전통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설명이 저는 조금 근데 과연 이 당사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의도가 이런 거였을까? 제가 그쪽은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수양이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죠? 저는 이 이동 자체가 수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표현을 했었던 건데 이 지혜 그럼 영혼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단은. 근데 우리가 지혜하면 이성적인 거라고만 매치가 되니까 뭐 지혜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다시 하든지 최소한 우리가 말한 지혜적인 것도 있다 할지 뭐 어쨌든 좀 그런 이 정도로. 네네. 좀 러프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